서울의 장마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깊은 밤, 11시, 창밖의 빗줄기는 수많은 가느다란 채찍이 되어 통유리창을 후려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거실의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미 다 식어버린 탄산수를 들고 무릎 위에는 최신 재무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시선은 도무지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짙은 술 냄새와 정체 모를 향수가 뒤섞인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다. 강태준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만취한 상태였다. 넥타이는 목에 빗둘게 걸쳐져 있었고 고급 비스포크 정장 재킷은 아무렇게나 카펫 위에 내던져졌다. 가사도우미 박 여사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그를 부축하러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란니처럼 침대 위로 쓰러졌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다. 나는 다가가 그의 신발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 모든 행동을 나는 5년 동안 해왔다. 마치 프로그램이 설정된 로봇처럼 능숙하게.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물을 따르러 몸을 돌렸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5살배기 딸 하윤이가 침대 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엘사 공주 잠옷을 입고 손에는 강태준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의 불빛이 아이의 앳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하윤아, 왜 아직 안 자?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을 꼭 닮은 그 눈에 의아함과 순진함이 가득했다. 아이는 내 앞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막 열린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엄마, 하윤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루비 목걸이가 왜 이 언니 목에 걸려 있어요?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잊는 듯 했다. 나는 핸드폰을 넘겨받아 화면 위로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의 배경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아이방이었다. 분홍색 벽지와 가득 쌓인 인형들. 사진 한가운데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정교한 레이스 공주 드레스를 입고 눈웃음을 지으며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는 커다란 루비 목걸이가 보란 듯이 걸려 있었다. 그 붉은 보석은 조명 아래 눈부신 빛을 반사하며 마치 굳어버린 핏방울 같았다. 그것은 강태준이 내 30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것이었다.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 에디션이기도 했다. 까르띠에의 오트 쿠티르 한정판으로 가격은 10억대에 달했다. 나는 평소에 아까워서 착용하지도 못하고 늘 금고 안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마치 값싼 장난감처럼 낯선 여자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아이의 이목구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심지어 웃을 때 왼쪽 뺨에 생기는 얕은 보조개까지 지금 침대에서 받떨어진 강태준과 판박이었다. 더욱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 아이가 하윤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외도가 결혼 생활의 가시라면 혼외자는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었다. 그리고 그 칼은 이미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날카롭게 갈려 내 딸의 눈앞까지 번뜩이며 다가온 것이었다. 엄마? 내가 말이 없자 하윤이가 겁을 먹고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도둑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숨막히는 분노에서 억지로 나 자신을 떼어냈다. 나는 서정인이다. 유성그룹의 최연소 CFO였다.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는 몸을 낮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극히 교과서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둑 아니야. 아마 아빠가 친구네 아이한테 잠깐 걸어보라고 한 걸 거야. 우리 하윤이 착하니까 엄마한테 핸드폰 주고 얼른 자러 갈까? 내일 유치원도 가야지. 겨우 하윤이를 달래 재우고 나는 강태준의 핸드폰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박한 여자들처럼 침실로 뛰어 들어가
강태준을 흔들어 깨우며 따지지도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눈물과 히스테리는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특히 강태준처럼 자존심 강한 남자에게는 더욱 그랬다. 나는 능숙하게 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다. 818.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는 가장 다정한 비밀번호를 쓰면서 가장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갤러리를 열어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가 아주 깊숙이 숨겨놓은 앨범이 있었다.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있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5년 전에 찍힌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하윤이를 임신하고 심한 입덧으로 밤새 잠 못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강태준은 젊은 여자와 함께 프로방스에서 라벤더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서아.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의 대학 시절 첫사랑. 당시 강태준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씨 집안에서 위자료를 받고 유학을 떠났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까지 낳아주었을 줄이야.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에버랜드에 간 새 식구의 사진, 강태준이 소율이라는 혼외자를 안고 생일 파티를 해주는 동영상, 영상 속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에게는 늘 엄격했다. 유성그룹의 후계자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혼외자에게는 지극한 총애를 퍼붓고 있었다. 오늘 밤에 찍은 사진도 있었다. 윤서아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것이었다. 강태준에게만 보이도록. 소율이도 아빠의 작은 공주님이 되고 싶대요. 목걸이가 정말 잘 어울리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강씨 집안의 사람인 것처럼요. 태어날 때부터 강씨 집안의 사람. 나는 차가운 등불 아래 소리 없이 냉소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고통이 나를 절대적으로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지 육체적 외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바깥에 완벽한 가정을 꾸려놓고 있었다. 나는 신속하게 모든 사진과 동영상, 채팅 기록을 전부 압축해서 내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이어서 내가 과거 투자은행에서 일할 때 배웠던 기술을 이용해 원본 사진의 EXIF 정보를 분석했다. 위도와 경도 정보는 사진이 30분 전에 찍혔으며 장소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임을 보여주었다. 유성그룹이 개발한 최고급 주상복합,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그는 자신의 그 떳떳하지 못한 가정을 내 눈피디샤에 차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핸드폰을 침대 협탁 위에 돌려놓았다. 위치와 각도는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강태준이 몸을 뒤척이며 서아야 하고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침대 곁에 서서 나와 5년간 동고동락한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의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의 창백한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쳐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남편은 죽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청산해야 할 채무자, 내 딸의 자원을 약탈하려는 적대 세력이었다. 강태준. 내가 계약을 파기했으니 내가 위약 조항을 집행하는 걸 원망하지 마.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강씨 집안의 모든 자산 명세, 공동명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들춰보지 않았던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가족신탁 계약서를 꺼내보았다. 나는 종이에 3가지 계획을 써내려갔다. 날이 밝으면 나는 강태준에게 알려줄 것이다. 서정인을 배신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결정이었다는 것을. 아침 7시 알람이 정시에 울렸다. 나는 몸에 딱 맞는 실크 라운지웨어로 갈아입고 정교한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눈 밑에 그늘을 가렸다. 강태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숙취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침실에서 나왔다. 내가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에는 습관적인 당연함이 스쳤다. 여보, 좋은 아침.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시끄럽게 하진 않았지. 그가 다가와 뒤에서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트러피하며 다려진 셔츠를 그에게 건넸다. 어조는 부드러웠다. 얼른 옷 갈아입어요. 오늘 회사에서 아침 회의 있잖아요. 넥타이는 저 짙은 남색으로 맞춰놨어요. 안색이 좋아 보일 거예요. 강태준은 내 냉담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셔츠를 받아 입으며 요즘 회사 일이 많고 접대도 많아서 정말 피곤하다고 투덜거렸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집은 언제나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나는 그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 접대가 많았겠지. 첫사랑의 침대까지 가서 접대하느라 강태준을 보낸 후 가사도우미 박 여사님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불렀다. 박 여사님, 금고 좀 열어주세요. 저 루비 목걸이 좀 차려고요. 박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금고를 열러 갔다. 잠시 후 그녀는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느긋하게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때맞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없어졌다고요? 그럴 리가요. 태준 씨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건데 계속 안에 잠가뒀잖아요. 정말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박 여사님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집에 도둑이 들었나 보네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 여사님은 망설였다. 혹시 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수억 원짜리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죠. 도둑이 멀리 도망가길 기다릴 건가요? 내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즉시 신고하세요. 집에 거액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박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하는 것을 보며 나는 내 핸드폰을 꺼내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였다. 나와 강태준의 공동명의 계좌와 유성그룹의 일부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왕 팀장님, 서정인입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밤새 폭우에 씻겨 유난히 깨끗해진 잔디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와 강태준 대표 명의의 모든 공동명의 계좌, 가족카드 동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심사 중인 유성그룹의 브릿지론도 중단시켜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왕 팀장은 깜짝 놀랐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건 강 대표님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강태준 대표에게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와 개인 신용 사기 혐의가 의심됩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의 말투였다. 공동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의 재산 보전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 변호사가 곧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즉시 실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또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유성그룹 이사회 사무처였다. 나는 유성그룹의 대주주 중 한 명이다. 비록 몇 년간 가정을 돌보느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내 손에는 서씨 집안이 가져온 막대한 지분이 있었다. 이사회에 통보해 주세요. 임시 안건을 발의하겠습니다. 나는 막 새로 받은 프렌치 네일을 바라봤다.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 대표를 미래테크와 청해건설 두 자회사의 경영권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유는 강태준 대표의 공금 횡령 및 사생활 문란으로 그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마치자 시계는 겨우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 너의 좋은 날은 끝났다. 오전 10시 유성그룹 대표이사실. 강태준은 가죽회전의자에 앉아 부하 직원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어젯밤 과음했지만 윤서아의 순종적인 모습과 딸의 애교 섞인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 집에서 연기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서정인만 잘 구슬리면
서씨 집안의 자원은 계속해서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는 젊은 육체와 숭배의 눈빛을 즐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정점,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재무팀에서 연락 왔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저희 브릿지론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대표님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헛소리마. 강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나한테 무슨 신용 문제가 있어. 그가 욕을 마치기도 전에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윤서아에게서 온 전화였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고 부하 직원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낮췄다. 업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태준 씨, 살려줘요. 전화기 너머로 윤서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집에 왔어요. 내가 물건을 훔쳤다고 날 잡아가겠대요. 소율이도 놀라서 울고 있어요. 뭐라고? 강태준의 머리가 띵 울렸다. 무슨 물건을 훔쳐? 경찰이 왜 시그니엘에 가? 그 사람들이 내가 서정인 씨 목걸이를 훔쳤다고 해요. 어제 소율이가 했던 그거요. 태준 씨, 빨리 와줘요. 나 끌려가게 생겼어요. 강태준은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서정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늘 멍청하고 말 잘 듣는 여자 아니었나?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사회에서 온 전화였다. 대표님, 몇몇 대주주분들께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정인 사모님께서 대표님의 일부 직무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셨고 대표님의 거액 자금 흐름 불분명에 대한 감사 신청서도 제출하셨습니다. 세 개의 날벼락이 이 평범한 오전에 동시에 강태준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은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집에서 늘 온화하고 호두 하나 까는 것도 손 아프다던 아내가 이번에는 진짜 칼을 뽑아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은 빠르고 정확하고 잔인하게 그의 대동맥을 겨누고 있었다. 30분 후 강태준은 격분한 사자처럼 집으로 달려왔다. 서정인,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의 고함 소리가 현관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흔들었다. 나는 거실 카펫에 앉아 하윤이와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도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박 여사님께 눈짓을 보냈다. 하윤이 데리고 위층으로 가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려오지 마시고요. 박 여사님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핏대가 선 강태준을 보고 겁에 질려 얼른 하윤이를 안고 위층으로 뛰어갔다. 아빠 왜 그래요? 하윤이가 박 여사님 어깨에 엎드려 무서운 듯 물었다. 아빠는 지금 연극 연습하는 거야. 나는 딸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2층 방문이 닫히자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죽음과 같은 냉기였다. 나는 일어나 스커트에 있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고 몸을 돌려 강태준과 마주했다. 강태준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내 온기 없는 눈과 마주치자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서아를 경찰에 신고해 내 카드를 동결시켜 이사회에서 날 흔들어. 강태준은 분노로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내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서정인, 너 이 집안을 망치고 싶어? 경찰이 시그니엘에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회사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냐고. 이 집안을 망친 건 당신이야. 내 말투는 평온했다. 심지어 약간 부드럽기까지 해서 그의 분노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 대표님, 저는 단지 제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어제 하윤이가 당신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가 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수억 원짜리 보석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집에서 발견됐다면 제가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건 잠깐 빌려준 거야.
강태준은 눈을 피하며 변명했다. 서아는 내 비서야. 어제 비즈니스 만찬이 있었는데 걔가 마땅한 주얼리가 없어서 내가 체면 세워주려고 잠깐 빌려준 거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비서? 나는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강태준,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연기 대상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비서가 당신 아이를 데리고 당신 명의의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마치 목에 졸린 사람처럼. 너, 내가 어떻게 모르게 하려거든 저지르지를 말았어야지. 나는 티테이블로 다가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 그의 가슴팍에 세게 던졌다. 직접 봐. 5년 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지 않았어?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사진들이 흩어졌다. 모든 사진은 그와 윤서아의 새 식구 모습이었다. 놀이공원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윤서아가 만삭이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부축하는 모습까지. 강태준은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원래의 기세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꺾였다. 하지만 그는 곧 배째라는 식의 뻔뻔한 얼굴로 돌변했다. 어차피 알게 됐으니 나도 더는 연기 안 해. 그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막 나가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 나 아이 있어. 서아가 나를 몇 년이나 따랐는데 명분도 없이 내가 집 한 채 사주고 아이한테 뭐 좀 사주는 게 뭐 어때서? 서정인, 당신도 엄마잖아. 좀 대범해질 수 없어? 그 아이도 강씨 집안의 핏줄이야. 대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강태준,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핏줄이 몇이나 있든 상관 안 해.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도 나랑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내가 상관하는 건 당신이 내 돈으로 당신의 사생아를 키우고 있다는 거야. 누구더러 사생아래. 강태준이 벌떡 일어서며 눈을 부릅떴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든 중요하지 않아. 내게는 그냥 사생아야.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울렸다. 당신은 유성그룹 자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서 윤서아에게 빌라를 사줬어. 당신은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빼돌려 그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들었지. 그 돈의 절반은 내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장차 하윤이 것이 될 돈이야. 나는 그의 앞에 섰다.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기세는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나는 손가락 두 개를 폈다. 첫째, 그 목걸이를 당신이 훔쳐서 윤서아에게 줬다고 인정해. 그러면 당신은 혼인 재산 빼돌리기에 해당돼. 나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단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고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요구하며 당신을 빈손으로 쫓아낼 거야. 둘째, 윤서아가 훔쳤다고 주장해. 그러면 그 여자는 절도 혐의, 그것도 액수가 워낙 커서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 아이는 범죄자의 딸로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겠지. 강태준, 하나 골라. 강태준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다. 이마에 핏줄이 툭툭 튀었다. 그는 이런 서정인을 본 적이 없었다. 한때 그의 눈만 바라보던 온화한 여자가 지금은 냉혈한 심판관처럼 날카로운 수술칼을 들고 그의 썩은 살을 조금씩 도려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 정말 독하다. 그가 이를 악물고 몇 마디를 뱉어냈다. 피차 일반이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사생아 사진을 핸드폰에 넣어두고 하윤이에게 보여주고 심지어 그 사생아가 하윤이 것을 빼앗게 하려던 것에 비하면 나는 아직 부족해. 강태준 명심해. 내 딸만이 강씨 집안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인이야. 감히 내 딸의 것을 탐내는 자는 누구든 내가 직접 갈기갈기 찢어서 걔에게 던져줄 거야. 이제 그만 내 애인이나 구하러 경찰서에 가보시지. 아, 그런데 은행에서 당신 가족 카드 다 정지시켰으니까 보석금 마련하려면 사채라도 써야 할걸. 강태준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티테이블을 3개 걷어찼고 유리잔이 바닥에 쏟아져 산산조각 났다. 서정인, 너 두고 봐. 나 없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흔들리는 문을 보며 나는 긴장했던 어깨를 마침내 풀었다. 나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가는 강태준의 차를 보았다. 나는 핸드폰으로 어릴 적 친구인 형사팀 김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다음 연극은 협조 좀 부탁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강태준 같은 인간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반격하려 할 것이고 심지어 그 아이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윤서아는 경찰서에서 꼬박 24시간을 갇혀 있었다. 그 24시간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이었을 것이다. 비록 마지막에 강태준이 개인 변호사를 통해 가족 내부의 오해라는 이유로 사건을 무마시켜 정식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억 원짜리 보석을 훔쳤다는 소문은 그 고급 주상복합의 입주민 단톡방에 삽시간에 퍼졌다. 그녀가 경찰서를 나올 때 화장은 다 번지고 그 청초하고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함과 원망만이 남았다고 들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빼내기 위해 꽤나 애를 썼다. 내가 은행에 손을 써둔 탓에 그의 유동 자금줄이 꽉 막혔다. 결국 그가 가진 파텍 필립 시계를 팔아서야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다. 나는 하윤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재운 뒤 혼자 서재에 앉아 회사 이메일을 처리했다.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글은 없고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사진 속에서 강태준은 소율이라는 그 사생아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 앞에는 커다란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자애로운 얼굴로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윤서아는 옆에 서서 눈시울을 붉힌 채 온갖 억울함을 겪었지만 여전히 인내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언니, 어제는 오해였어요. 태준 씨는 소율이를 가장 사랑한대요. 소율이가 자기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처럼 따지고 들지 않고 착해서요. 오늘이 소율이 생일인데 태준 씨가 진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 냉소했다. 수준이 너무 낮았다. 이런 식으로 도발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수법은 어리석고 저렴했다. 그녀는 사진 한 장 보내면 내가 분노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녀가 그럴수록 강태준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캡처해서 저장한 뒤 쓰레기 처리라는 이름의 폴더에 보관했다. 점심때쯤 강태준이 돌아왔다. 의외로 그는 어제처럼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극도로 피곤하고 심지어 약간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인아, 그가 내 어릴 적 애칭을 부르며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고급 한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아직도 화났어? 나는 들고 있던 패션 잡지를 내려놓고 그를 힐끗 쳐다봤다. 강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이혼 합의서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셨다면 제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세요. 이혼이라니 무슨 그런 홧김에 하는 소리를 해. 강태준은 비굴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그는 민망하게 손을 거두고 무릎을 비볐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번 일은 정말 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숨기면 안 됐고 더군다나 목걸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해가 서쪽에서 떴나 강태준이 사과를 하다니 나는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했어. 강태준은 한숨을 쉬며 다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아도 결국 나를 여러 해 동안 따랐잖아. 소율이도 죄가 없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거나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잖아. 그는 내 표정을 살폈다. 내가 즉시 화를 내지 않자 담력이 커졌다. 내 생각엔 소율이도 하윤이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하윤이가 집에서 혼자 외로울 것 같아. 차라리 소율이를 며칠 데려와서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마침 오늘이 소율이 생일이기도 하니 이 기회에 자매끼리 얼굴도 익히고 나중에 서로 의지가 될 수도 있잖아.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것이 그의 생각 정리였다. 사생아를 집에 데려와서 내 딸의 놀이 상대로 만들겠다고? 그는 내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매력이 내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일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을 보며 나는 문득 윤서아가 그에게 온갖 바람을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는 영리했다. 나와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족애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를 이용해 내 영역을 침범하려는 속셈이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강태준은 내가 냉혈하고 질투심 많다고 생각하며 그 모녀에게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만약 내가 동의하면 너희가 화목한 가족 연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무대를 만들어주지. 나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찻잎을 불어내고 눈꺼풀을 내려 눈 뒤에 한기를 가렸다. 데려온다고요? 나는 느릿하게 되물었다. 강태준은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응, 걱정 마. 서아는 안 들어올 거야. 그냥 소율이만 며칠 놀러 오게 하는 거야. 그 애 정말 착해. 얼굴도 예쁘고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강씨 집안 핏줄인데 밖에서 떠도는 건 보기 안 좋긴 하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 당신이 집에도 안 들어오게 만든 그 착한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궁금하네요. 강태준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정인아, 당신 정말 이해심이 깊구나. 내가 당신이 가장 대범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내 말투가 돌변했다. 집안에 들이려면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죠. 오늘 저녁에 사람을 데려와요. 주방에 좋은 음식 한 상 차리라고 할게요. 그 아이 생일 축하 겸해서요. 좋아. 내가 당장 가서 데려올게. 강태준은 마치 사탕을 받은 아이처럼 흥분했다. 내 미소 뒤에 냉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작은 공주님을 데리러 가는 것이 급해 보였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한국유전자검사센터죠? 제가 출장 검사 서비스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긴급으로요. 네, 오늘 저녁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태준 씨가 밖에 숨겨둔 딸이 있다면서요. 오늘 저녁에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킨대요. 어머님께서 강씨 집안의 어른이신데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직접 오셔서 지켜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했다. 복잡한 어조로 물었다. 정말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라고 들었어요. 하윤이랑 동갑이래요. 또 계집애라니. 시어머니는 분명 실망한 듯했다. 하지만 곧이어 말했다. 알았다. 어쨌든 강씨 집안 핏줄이라니. 내가 한번 보러 가마. 그 여우 같은 년만 집에 안 들어온다면야. 밥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뭐 대수겠니.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거실을 보았다. 마치 오늘 밤의 피바람이 이미 예견되는 듯했다. 강태준, 윤서아,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문은 내가 열어줄 수 있지. 하지만 들어와서 온전히 나갈 수 있을지는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거야. 이 집은 결코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나, 서정인이 막대한 돈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새였다. 감히 침입하려는 모든 이물질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저녁 6시, 강씨 집안의 저택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박 여사님이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지만
분위기는 끔찍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손에는 염주를 돌리며 눈꺼풀을 내리깔고 누구도 다가오지 말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왼쪽에 앉아 느긋하게 귤을 까며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윤서아는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강태준도 첩을 아내와 어머니 앞에 바로 데려오는 것이 너무나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녀를 차에 남겨두었다. 소율이라는 그 여자아이는 분홍색의 고급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크리스털 머리띠를 하고 마치 정교한 인형처럼 꾸며져 있었다. 아이는 겁을 먹고 강태준의 뒤에 숨어 커다란 눈을 떼굴떼굴 굴리며 호기심과 탐욕이 섞인 눈으로 이 호화로운 집을 훑어보았다. 어머니, 정인아, 우리 왔어. 강태준은 가득 미소를 띤 얼굴로 소율이를 앞으로 밀었다. 소율아, 얼른 할머니, 큰엄마께 인사드려. 소율이는 미리 교육을 받은 듯했다. 조금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얌전하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큰엄마 안녕하세요. 그 큰엄마라는 호칭에 속이 뒤집혔다. 시어머니는 눈꺼풀을 들어 흐릿한 시선으로 소율이를 훑어보더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생긴 건 태준이 어릴 때랑 좀 닮았군. 근데 이목구비는 어째 좀 촌스러워. 강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굳었다. 그는 얼른 수습했다. 어머니,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큰 세상을 못 봐서 앞으로 집에서 잘 키우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나를 보았다. 눈에는 약간의 기대와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정인아, 이 아이 좀 봐. 나는 손을 닫고 일어서서 격식 있는 미소를 지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소율이에게 다가갔다. 소율이는 내게서 풍기는 냉기를 느꼈는지 무의식적으로 강태준의 뒤로 숨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몸을 낮춰 아이와 시선을 맞췄다. 가까이서 보니 이 아이는 정말 강태준과 많이 닮았다. 하지만 그 눈에는 윤서아의 계산적이고 조숙한 면이 깃들어 있었다. 왔으니 손님이지. 나는 손을 뻗어 아이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손끝으로 아이의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갔다. 드레스가 정말 예쁘네. 엄마가 이렇게 입으라고 가르쳐 주셨니?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예쁘게 입어야 아빠가 좋아하고 큰 집에 살 수 있대요. 하, 역시. 나는 일어나 손을 털었다. 아이가 왔으니 강태준 씨,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죠. 내 말이 끝나자 옆문의 커튼이 걷히고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직원이 도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강태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서정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검수해야죠.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순식간에 차가워진 눈으로 말했다. 강 대표님은 집안도 크고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강 씨 집안의 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이가 당신을 닮긴 했지만 요즘 성형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누가 알겠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 강 씨 집안의 혈통 순수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떳떳하게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친자 확인 검사하는 게 과한 건 아니죠? 이건 모욕이야. 강태준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내가 내 딸이라고 했잖아. 내가 내 자식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과학이 말해줄 거예요.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왜요, 강 대표님? 겁나세요? 아니면 당신도 속으로 자신이 없는 건가요? 이 아이가 사실은 윤서아가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라서 당신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까봐? 이 말은 가시가 되어 강태준의 의심 많은 본성에 정확히 박혔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무심코 소율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비록 그는 윤서아를 믿었지만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 몇 년간 그는 회사 일로 바빠 윤서아에게 소홀했던 적이 적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가 망설이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직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이 소동 속에서 극도로 전문적으로 소유리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고 빠르게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소유리는 겁에 질려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파, 엄마 보고 싶어, 으앙. 강태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직원을 밀쳐내고 소유리를 안았다. 서정인, 너 너무 심하잖아. 애가 몇 살인데 겁을 줘.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죠. 나는 이 장면을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강태준,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거예요. 만약 당신 핏줄이 맞다면 나 서정인 인정하죠. 양육비도 한 푼도 빠짐없이 줄게요. 하지만 아니라면 나는 웃었다.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검사하는 것도 좋지. 시어머니는 손에 염주를 꽉 쥐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강씨 집안 핏줄은 뒤섞이면 안 돼.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해. 만약 맞다면 남겨두고 아니라면 그 모녀를 당장 쫓아내. 강태주는 이 싸늘한 집안 사람들을 보며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사생아를 안고 처음으로 고립무원의 기분을 느꼈다. 그는 원래 아이만 데려오면 혈연의 정으로 나와 어머니의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재벌가에서 가장 흔한 것이 사생아이고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이익과 규율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온정은 사치품이고 이익만이 경화였다. 좋아, 검사해. 강태주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결과가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두고 보겠어. 서정인, 그때 너는 소유리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할 거야. 나는 그의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애를 느꼈다. 사과? 강태준,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이 검사 결과는 그 아이가 내 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막다른 길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일단 그 아이가 내 친딸임이 증명되면 너의 5년간의 공금 횡령, 혼인 중 외도, 이중 생활의 사실이 가장 직접적인 법적 증거, 생물학적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결정타였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다음 날 정오, 긴급 친자 확인 보고서가 강씨 집안 저택으로 배달되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결론을 꼼꼼하게 3번이나 읽었다. 굳어있던 얼굴에 뜻밖에도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확실히 태준이 핏줄이 맞군. 시어머니는 안경을 벗었다. 여전히 격식을 차리는 말투였지만 분명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친자식이니 밖에서 떠돌게 할 수는 없지. 저 계집애가 좀 소심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씨 집안 핏줄이니까. 강태주는 옆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나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았다. 어때? 서정인, 내 딸이라고 했잖아. 이제 또 뭘 어쩔 건데? 나는 그를 무시하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역시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런데 그 윤서아라는 애 뱃속에 또 아이가 있다면서? 강태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벌써 3개월이에요. 서아가 병원에 가봤는데 아들이래요. 아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것은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는 탐욕의 빛이었다. 확실하냐? 확실하고 말고요. 그 한의사 정말 용해요. 강태주는 흥분해서 손발을 흔들었다. 어머니, 우리 강씨 집안이 대가 귀하잖아요. 어머님께서 계속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서아가 이번에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펴졌다.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약간의 책망과 암시가 섞인 말투로 말했다. 정인아,
너도 내가 편애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내 배는 5년 동안 소식이 없었고 겨우 하윤이 하나 낳았잖니. 강씨 집안에 이 큰 사업을 이을 사람이 있어야지. 바깥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강씨 집안의 대를 이어줬으니 너도 좀 대범해져라. 그 여자가 집에만 안 들어오면 아이를 밖에서 키우든 데려와서 키우든 그건 우리 집안의 복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의 마지막 온기마저 식어버렸다. 이 사람이 내가 5년간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이었다. 내가 하윤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과다출혈을 했을 때 그녀는 아이가 아들인지 아닌지만 궁금해했다. 내가 밤낮으로 유성그룹의 재무위기를 처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내가 둘째를 낳을 수 있는지 아닌지만 관심 있었다. 결국 이익과 대를 잇는 것 앞에서 소위 정이라는 것은 휴지 조각만도 못했다. 강태주는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서정인 들었어.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내가 눈치가 있다면 얼른 동결된 카드부터 풀어줘. 그리고 서아한테 좋은 산후조리원도 하나 예약해주고 앞으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너도 여전히 강 사모님이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대리석 테이블과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요? 나는 웃었다.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어머님 태준 씨, 두 분 다 뭔가 잊으신 것 같은데요. 나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티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가족 신탁 보충 협약서 사본이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규칙을 세우셨죠. 강씨 집안 자손 중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며 심지어 사생아 스캔들을 일으킬 경우 자동으로 도덕성 리스크 조항이 발동된다고요. 나는 손가락 끝으로 서류의 한 줄을 톡톡 쳤다. 어조는 차분했다. 조항에 따르면 일단 발동되면 해당 자손 및 그 직계 후손 사생아, 포함은 가족 신탁의 배당 자격을 박탈당하며 매년 배당금은 전액 가족공익재단으로 이전됩니다. 그의 배우자, 즉 제가 용서하거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그녀는 서류를 확 낚아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영감님이 어떻게 이런 규칙을. 어머님, 잊으셨어요? 예전에 작은아버님께서 밖에서 딴살림 차리다가 강씨 집안을 거의 파산시킬 뻔했잖아요. 아버님께서 그런 망나니가 다시 나타나는 걸 막으려고 특별히 저에게 이 조항을 추가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드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이 신탁의 감시인이에요. 제가 이사회에 이 친자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서 태준 씨가 밖에 사생아를 두고 있고 심지어 곧 사생아가 또 태어날 거라는 걸 증명하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창백해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님께서 매달 받으시는 생활비 2천만 원, 피부 관리 비용, 카드값, 그리고 태준 씨가 매년 받는 수십억의 배당금,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주는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다시 파랗게 변했다. 서정인, 네가 감히. 그가 포효했다. 내가 못할 게 뭐 있죠? 나는 일어나 스커트를 정리했다. 이제 두 분 앞에는 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그 사생아와 윤서아 뱃속의 손자는 강씨 집안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말고 강씨 집안 돈은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태준 씨는 얌전히 회사에 돌아와서 일하고 월급 통장은 상납해야죠. 둘째, 두 분이 그 뱃속에 금쪽 같은 손주를 안고 길바닥에 나앉으세요. 어차피 저는 서씨 집안 지분도 있고 하윤이도 있고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두 분은 신탁 배당금이 없어지면 그 돈 먹는 하마를 뭘로 키울지 궁금하네요. 말을 마치고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은 현명한 분이시잖아요. 아직 뱃속에 있어서 제대로 클지도 모르는 사생아 손주를 원하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손에 큼 수 있는 부귀영화를 원하세요? 직접 선택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화무쌍했다. 탐욕과 공포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현실이 허황된 혈육의 정을 이겼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몸을 돌려 강태준의 뺨을 후려쳤다. 이 망할 놈. 누가 너더러 밖에서 함부로 놀아나라고 했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걸 데려와. 너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강태준은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져서 헛소리한 거다. 시어머니는 책장 넘기듯 태도를 바꿨다. 그의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정인이 말이 맞아. 강씨 집안에는 규율이 있어. 그 여자랑 아이는 절대 이 집에 들일 수 없어. 너도 정신 차려. 어디서 굴러먹던 년 때문에 집안 재산 다 날릴 셈이야? 나는 이 효심지극한 모자의 막장 드라마를 보며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강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저 시끄러울 뿐이었다. 이번 라운드에서 나는 시부모가 가장 중시하는 돈을 이용해 윤서아의 모자기 상위 계층 진입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그들이 후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지지와 가족 신탁의 위협 덕분에 강씨 집안에서 내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유성그룹의 전 CFO로서 비록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재무팀에서의 내 인맥과 권한은 여전했다. 나는 회사로 돌아가 즉시 재무총괄 이사를 소집했다. 오늘부터 강태준 대표 명의의 모든 법인카드, 경비 처리 승인을 중단합니다. 나는 넓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500만 원 이상의 모든 지출은 제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강태준 대표의 모든 개인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특히 업무 접대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된 항목들을요. 재무총괄 이사는 내 옛 부하 직원이자 내가 승진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내 뜻을 알아차렸다.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문제 삼으시면 저를 찾아오라고 하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다가오는 상장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사회의 요구사항이라고 전하세요.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강태준의 가족카드는 동결되고 월급 통장은 통제되었으며 평소 윤서아에게 가방이나 차를 사주던 비자금까지 끊겼다. 윤서아의 좋은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지만 매달 관리비, 가사도우미 비용, 사생아의 귀족, 유치원 학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예전에는 강태준이 손 한 번 휘저으면 해결됐지만 지금은 카드가 막혀 수도 요금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나는 사설 탐정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윤서아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강태준에게 전화해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소율이 분유가 떨어졌다. 산부인과 검진 비용이 없다 등등. 강태준은 골머리를 앓다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의 유흥 친구들은 강 사모님이 그를 봉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같이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갔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부동산을 팔 생각까지 했다. 그의 명의로 된 예전에 투자했던 오피스텔 몇 채가 있었다. 가치가 상당했다. 그는 몰래 중개인에게 연락해 금매로 현금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등기소에 갔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들었다. 강태준 씨,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이틀 전에 법원에 의해 재산 보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압류 상태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강태준은 미쳐버렸다. 그는 내 사무실로 달려와 서류 뭉치를 내 책상 위에 3개 내던졌다. 서정인,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혼전 재산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압류해. 나는 인수합병 계획서를 보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니까요. 강 대표님, 재산 분할이 명확해지기 전에 일방적인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보전 신청을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 아닌가요?
변호사에게 배우지 못하셨나 봐요. 이혼? 강태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었다. 누굴 겁줘. 내가 감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혼하면 너는 애 딸린 이혼녀야. 누가 널 거들 떠나보겠어.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진아를 보듯 그를 쳐다보았다. 강태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야 할 판이야. 내가 당신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혼하면 당신은 유책 배우자로서 빈손으로 쫓겨나고 신탁 배당금도 끊기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될 거야. 그때 당신의 그 진정한 사랑 윤서아가 당신을 먹여 살릴까? 아니면 당신이 공사판에 가서 벽돌이라도 날라야 할까? 강태준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경제적 명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생존 기반까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인아.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예전의 달콤한 말로 나를 구슬리려 했다. 우리 그만 싸우자. 응?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서아한테 돈 안 줄게. 만나지도 않을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응? 안 돼. 나는 서류를 덮고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가서 그에게 등을 보였다. 그 사생아가 살아있는 한, 윤서아가 당신 인생에 나타나는 한, 우리는 끝낼 수 없어. 강태준, 내가 멈추길 원한다면 그들을 사라지게 해. 완전히. 강태준은 내 뒷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초라하게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그가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윤서아를 찾아가 단파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았다. 아이를 지우게 하거나 아이를 멀리 보내거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개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윤서아는 결코 쉽게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에게 자금줄이 끊기고 낙태를 요구받자 그녀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부드러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하윤이를 서울에서 가장 비싼 국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교문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선생님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다. 하윤이 어머님 오셨어요. 원장님이 어색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요. 어떤 학부모님이 강 대표님 친척이라면서 아이를 꼭 입학시키겠다고 우기셔서 하윤이랑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교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교실 구석에서 하윤이는 눈이 빨개진 채 자기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소율이라는 그 사생아는 의기양양하게 하윤이 앞에 서서 하윤이 가방에 달린 액세서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하윤이에게 준 유일한 생일 선물이었다. 내놔. 이건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하윤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내가 언니잖아. 아빠가 그랬어. 내 거는 내 거라고. 소율이는 어렸지만 그 쌀쌀맞은 말투는 윤서아와 판박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해. 앞으로 이 집도 내 거야. 윤서아는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달려온 선생님들을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뭐가 문제예요? 나는 강태준의 여자고 이 아이는 강태준의 친딸인데 당신들 이깟 유치원에 왜 못 다녀요? 태준 씨한테 말해서 당신들 원장 다 잘리게 해줄까? 주위의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하윤이 곁으로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달래준 뒤 박 여사님께 맡겨 휴게실로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 윤서아와 마주 섰을 때 내 얼굴의 온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윤서아 씨, 위세가 대단하시네요. 윤서아는 나를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곧 가슴을 폈다. 서정인 더위하지 마. 태준 씨가 약속했어. 소율이 호적에 올리기로. 이 유치원도 유성그룹이 후원하는 곳이잖아.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그래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최 원장님, 서정인입니다. 이사회 모든 이사님들께 연락해서 10분 후에 회의실에서 뵙자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경비원들 시켜서 교실에서 소란 피우는 저 여자와 아이를 내보내주시고요. 네가 감히. 윤서아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미래의 강 사모님이야. 나는 그녀를 마치 광대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다. 윤서아 씨, 아마 모르나 본데 이 유치원은 유성그룹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최대 이사는 나, 서정인이에요. 이 땅은 우리 서씨 집안의 혼수였거든. 10분 후 경비원들은 떼를 쓰며 발버둥 치는 윤서아와 울부짖는 소유리를 강제로 끌어내 교문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이어진 이사회에서 나는 방금 윤서아가 아이에게 물건을 빼앗으라고 교사하고 사생아의 권리를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사님들 어머니로서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이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사로서 저는 이렇게 가정 배경이 복잡하고 부모의 자질이 낮은 학생은 유치원의 명성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따라서 저는 강소율 학생을 영구 제명하고 서울시 모든 상위 교육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윤서아 모녀를 계급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었다. 이 바닥에서 감히 서정인의 심기를 건드린 사생아를 받아줄 학교는 없었다. 윤서아는 교문 앞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마침내 절망을 느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아이라는 카드는 나의 절대적인 실력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다. 유치원에서의 소동은 강태준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사교계에서 완전히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두가 강 대표가 밖에서 첩을 둘 뿐만 아니라 첩이 본처 아이의 학교에 가서 난동을 부리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야말로 망신이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체면이다. 가정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남자와 누가 감히 협력하겠는가. 게다가 나는 그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렸다. 내후 외환의 협공 속에서 강태준은 마침내 내가 그를 위해 깔아둔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 윤서아는 봉쇄당하고 임신 중인데다 감정이 불안정해져 매일 강태준에게 돈을 달라고 닥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겠다고 협박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조사해낸 과거 도박으로 생긴 빚을 메우기 위해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유성그룹의 장부에 있는 한 특별 자금에 눈을 돌렸다. 그것은 곧 있을 인수합병을 위해 준비된 공금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나는 미리 설치해둔 CCTV를 통해 그가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대표 권한을 이용해 가짜 공급업체 계약서를 위조하여 50억 원의 자금을 유령 회사로 이체한 뒤 윤서아의 해외 계좌로 세탁하려 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그는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은밀하게 처리하고 인수합병이 성공한 후에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모든 키보드 입력, 모든 송금 작업이 백엔드 감시 시스템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심지어 그의 송금을 도와준 재무팀장은 3일 전에 이미 나에게 투항했다. 부회장님, 강 대표님께서 방금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부회장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출금됩니다. 재무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는 CCTV 속 강태준의 초조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입꼬리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승인하세요. 나는 답장했다. 송금하게 둬요. 그가 그 돈을 빼내야만 범죄 사실이 성립된다. 그의 손에 더러운 돈이 묻어야만
나는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감옥에 보낼 수 있었다. 강태준은 화면에 송금 성공이라고 뜨자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쓰러졌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발코니에 서서 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강씨 집안이라는 이 썩어빠진 거목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유성그룹의 연례 주주총회는 화창한 금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특별히 새로운 이탈리아 수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해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횡령한 공금으로 그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해결하고 윤서아를 진정시켰다. 그는 자신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석단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대형 스크린의 PPT를 가리키며 주주들에게 유성그룹의 웅장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었다. 주주 여러분, 저는 다음 분기에 유성그룹의 순이익을 2배로 성장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는 드문드문했고 많은 주주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표정이 미묘했다. 나는 첫 줄에 앉아 조용히 그의 쇼를 지켜보았다. 강 대표님의 청사진은 정말 웅장하군요. 강태준이 연설을 마치려 할 때 내가 일어섰다.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전망하기 전에 과거를 먼저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 대표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송금하신 그 50억 원의 공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강태준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서정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긴 주주총회야. 장난치지 마. 장난인지 아닌지는 다 함께 보시면 알겠죠.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의 PPT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원래의 실적 보고서가 충격적인 은행 거래 내역서, 위조된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그 50억 원이 최종적으로 윤서아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로도로 변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이것은 강태준 대표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는 모든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확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가 직권을 남용하여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사생아의 생활비를 지불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총액은 13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상업 범죄입니다. 강태준은 미친 듯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내 손에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꺼, 빨리 꺼. 이건 모함이야. 서정인, 이 미친 여자. 하지만 그는 나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어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제범죄수사팀 형사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태준 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귀하께서 직무상 횡령 및 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되셨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강태준은 그 차가운 수갑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의 빛이 점점 꺼져가며 마지막에는 끝없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서정인, 내가 일부러, 너는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유성그룹의 CFO야. 내가 장부에서 저지른 그깟 장난질이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강태준, 내가 기회를 줬었어. 그 목걸이 사건 때 내가 멈추고 하윤이를 위해 돌아왔다면 우리는 아마 체면을 지키며 이혼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천번만번 잘못한 건 그 여자와 사생활을 위해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야. 하윤이의 미래에 손을 댄 거라고. 너 스스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야. 형사들이 란니처럼 늘어진 강태준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내 곁을 지나갈 때 그는 갑자기 울부짖었다. 정인아, 살려줘.
나는 하윤이 아빠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나 감옥 가기 싫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내가 사생아 사진을 내 딸에게 보여줬을 때 너는 이미 하윤이의 아빠가 될 자격을 잃었어. 강태준이 끌려나가고 주주총회 현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옷깃을 정리하고 주석단으로 올라갔다. 원래 강태준의 자리였던 그곳에 섰다. 주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유성그룹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씨 집안과 유성그룹의 대주주로서 저 서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횡령 자금을 회수하고 내부의 모든 부패를 청산하여 유성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이 순간 강태준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나 서정인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서울 전역에 퍼져나갔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당일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내가 즉시 발표한 신성그룹으로의 사명 변경, 서씨 가문의 자금 투입 및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 공시에 다음 날 바로 강하게 반등했고 심지어 몇 퍼센트 더 올랐다. 자본시장은 현실적이었다. 그들은 누가 사장이 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누가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만 관심 있었다. 분명 그들 눈에는 내가 그저 흥청망청 놀기만 하던 강태준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강씨 집안에게는 이것은 파멸적인 타격이었다. 강태준의 부모는 강씨 집안의 저택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밤새 성명을 발표하여 강태준과 의절하고 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야 했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강씨 집안의 도련님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재벌가의 망신거리가 되었다. 윤서아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그 더러운 돈의 직접적인 수혜자였기 때문에 경찰의 공범으로 소환되었다. 비록 임신 중이라 잠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녀의 모든 자산, 강태준이 사준 집, 차, 보석까지 전부 법원에 의해 동결 및 압류되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재벌가 입성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다. 윤서아가 아래층에서 무릎 꿇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를 올려보내라고 했다. 윤서아는 푸른 배를 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떴다. 예전의 그 청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부회장님, 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강태준 씨를 유혹하면 안 됐고 그 돈을 받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율이는 이제 겨우 5살이에요. 그녀는 울면서 내 스커트 자락을 잡으려 했다. 나는 혐오스럽게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살려달라고? 나는 사장 의자에 앉아 손에 든 펜을 돌렸다. 내가 소율이한테 하윤이 물건을 빼앗으라고 했을 때 내 딸을 살려줄 생각은 해봤어? 내가 강태준한테 공금 횡령하라고 닥달했을 때 이게 범죄라는 생각은 해봤냐고? 저는 그게 공금인 줄 몰랐어요. 다 강태준 씨가 준 거예요. 윤서아는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공금인지 아닌지는 판사에게 가서 말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아이는. 나는 그녀의 부른 배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윤서아, 어른은 자신의 탐욕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네가 첩이 되기로 선택하고 남자를 등에 업고 성공하려 했다면 모든 것을 잃을 준비도 했어야지. 그 돈은 더러운 돈이야. 너는 전부 다 토해내야 해. 만약 갚지 못하면 아이 낳고 나서 너도 감옥에 가야 할 거야. 그럼 아이는요? 소율이는요? 윤서아는 무너져 내리며
울었다. 서정인 씨, 당신도 엄마잖아요. 이렇게 잔인할 순 없어요. 당신이 안 맡아주면 나 아이 강씨 집안 문 앞에 버릴 거예요. 내가 감히. 나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내가 감히 아이를 버리면 나는 너를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강태준은 이미 들어갔어. 너도 그와 함께하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한 번 더 보내주지. 그 아이는 내 책임이야. 나 서정인과는 털끝만큼도 관계없어. 강씨 집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강태준이 출소한 후에 그에게 물어봐. 아, 그때쯤이면 그도 아마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테지만 윤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절망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여자 앞에서 그녀의 울고불고 떼쓰는 수법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호원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그녀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운 상쾌함만이 있었다. 윤서아는 빚을 갚고 감형을 받기 위해 값나가는 물건을 모두 팔아야 했다. 결국 소유리를 데리고 초라하게 그 멀고 먼 시골 고향으로 돌아갔다. 떠나는 날 소유리는 계속해서 아빠를 찾고 큰 집에 살고 싶다고 울부짖었다고 들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그 좋은 아빠는 지금 수감복을 입고 구치소에서 빵을 씹고 있었다. 그리고 그 큰 집은 법원에 의해 압류 딱지가 붙어 곧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꿈은 깨졌고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다만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란 그 아이에게 미래의 길은 분명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한 달 후 나는 구치소에 한 번 갔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나는 강태준을 만났다. 고작 한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삭발했고 뺨은 움푹 패고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나를 보자 그는 흥분해서 수화기를 잡았다. 눈물 콧물을 함께 흘렸다. 정인아, 여보, 나 보러 왔구나. 나 구하러 온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날 내버려 두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당신 구하러 왔어.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맑았다. 여기에 서명하면 내가 탄원서를 써줄게. 죄를 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몇 년은 감형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혼 합의서를 유리벽에 붙였다. 강태준은 그 위의 조항들을 보고 동공이 급격히 커졌다. 조항은 매우 간단했다. 강태준은 혼인 기간 중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며 딸 강하윤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강하윤의 성을 서씨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 성을 바꾼다고? 강태준은 소리쳤다. 서정인, 너나 대를 끊으려는 거야. 하윤이는 강씨 집안 핏줄이야. 어떻게 성을 바꿀 수 있어? 그 아이가 강씨 집안 핏줄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으냐에 달려있어.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강태준, 너는 이제 범죄자야. 하윤이가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군대에 갈 때 너 때문에 영향받길 원치 않는다면, 평생 사기꾼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길 원치 않는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성을 바꾸면 내가 서씨 집안에 힘을 써서 아이의 기록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던졌다.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윤서아를 중혼죄로 고소하지 않을 거야. 반대로 나는 그녀가 내게 협박당했고 심지어 강간당했다고 주장할 거야. 어차피 그녀는 지금 감형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테니까. 강간죄까지 추가되면 네가 몇 년 형을 받을지 짐작이가. 강태준의 온몸이 떨렸다. 마치 마지막 힘까지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가 죽음을, 감옥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긴 침묵 끝에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는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한 획이 마치 그의 뼈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서정인, 네가 이겼어.
그는 서명을 마치고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합의서를 챙겨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 보았다. 걱정 마, 강태준.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도 절대로 너를 다시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 구치소 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셔 눈을 뜨기 힘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 중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다. 이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이혼 서류를 받은 날, 나는 축하 파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로 돌아갔다. 이제 유성그룹은 신성 신싱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나는 3개월 동안 회사의 자산 구조 조정을 완료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했으며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 나는 또 한 딸의 이름을 딴 가족신탁, 서하윤 가족신탁을 설립했다. 이 신탁의 수혜자는 오직 나와 하윤이뿐이었다. 조항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서정인의 직계 여성 후손에게만 상속된다. 이것이 내가 하윤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다. 나도 CFO 자리로 돌아왔고 심지어 이 사회의 지지를 받아 CEO를 겸임하게 되었다. 한때 부엌과 아이 주변만 맴돌던 서정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재계에서 유명한 철의 여인이었다. 피곤했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았다. 또다시 장마철이 왔다. 오늘은 하윤이의 6번째 생일이다. 나는 특별히 일찍 퇴근해서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하윤이는 예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 우리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나는 아이의 뺨에 뽀뽀했다. 엄마가 선물도 준비했어. 집으로 돌아오자 한때 강태준의 존재로 인해 답답했던 빌라는 이제 내가 새로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였다. 벽지는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바뀌었고 강태준이 좋아하던 저속한 장식품들은 모두 내가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과 꽃으로 채워졌다. 나는 정교한 벨벳 상자를 꺼내 하윤이에게 건넸다. 하윤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로운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활짝 핀 해당화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이전의 그 루비 목걸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비쌌다. 와, 정말 예뻐요. 하윤이의 눈이 반짝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는 아이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핑크 다이아몬드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비추며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다. 엄마. 하윤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 목걸이 훔쳐갔던 언니는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요? 어디 갔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으로 갔어.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아주 먼 곳으로 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러. 나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조는 단호하고 부드러웠다. 하윤아, 기억해야 해. 이 세상에는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엄마의 사랑이라든가 너에게 주어진 정이라든가 그리고 내 머릿속의 지식 같은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건을 뺏으려는 도둑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강해져서 도둑들이 감히 너에게 다가올 자격조차 없게 만드는 거야. 하윤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래요. 엄마처럼요. 나는 딸을 꼭 껴안았다. 창밖에 비갠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았다. 한때 복잡하고 거짓과 계산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오직 우리 모녀의 것이었다. 깨끗하고 넓고 자유로웠다. 이것으로 충분했다.